과거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다양한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늦 여름에서 이른 가을,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 과거 역사적 가장 길었던 시기와 동일하죠. 그때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 100%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긴급 진단 공동 저자이신 빈센트 업라이즈 이코노미스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사실 되게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 오늘 그래도 특별히 이렇게 모신 만큼 진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낱낱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낙 또 경제 쪽으로 해박하시니까 저는 올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1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네. 크게 봤을 때 올 한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네. 계신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꼭 경기 펀더멘탈 외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죠. 따라서 실물 경제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경제는 좋은데 주가는 내려갈 수 있고요. 또한 경제는 안 좋은데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작년부터 이런 펀더멘탈, 즉 경제 지표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롱텀하게 보면 결국 수렴한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주식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결론적으로 올해 2024년 글로벌 증시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편할 것이다. 익숙한 언어로 말씀드리면 상고하저의 패턴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컨센서스는 다르죠. 미국의 주요한 해외 IB들은 미국 경제는 노 랜딩, 즉 침체는 없다. 강한 성장성을 봐라, 소비를 봐라, 고용을 봐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과거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다양한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늦 여름에서 이른 가을,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차하면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가 실물 경제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주가와 연동해 보면 우리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산업 아닙니까? 네네. 또한 실물 경제에 한 2, 3개월 정도 시차를 갖고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가 그래서 하반기보다는 좀 더 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발생시켰던 선행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무엇인가 하나의 상품을 팔면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거시경제 지표에서 특히 금리 지표랑 연결해 보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어요. 네. 즉 장기 금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이고 단기 금리는 비용인데요. 그런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 즉 괴리가 역마진, 즉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1년에서 1년 반 정도 터울을 갖고 경기 침체가 10번 중에 7번 이상은 왔다라는 게 과거 통계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 경제입니다. 소비를 측면으로 보면 미국 경제에서 약 한 67%를 차지하는 게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이퀄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미국 경제에 가장 선도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의 제조업 업황의 좋고 나쁨을 하나의 서베이 지표로서 트래킹한 인덱스인데요. 가장 시계열이 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요. 현재 기준이 50인데요. 즉 이 지수는 50 밑에 있으면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즉 수축 국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50 위에 있으면 제조업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현재 어떤 순간이냐? 오늘 녹화일자로 보면 가장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2023년 12월께 가장 최근입니다. 네. 즉 1, 2주 있다가는 이제 1월 달에 발표될 건데 지금까지 현상을 놓고 본다면 ISM 제조업 지수는 수축 국면, 즉 제조업이 좋지 않다라는 이런 수축 국면을 14개월 연속 지속하고 있어요. 자, 14개월 연속 지속한 적이 과거 1930년부터 현재까지 딱 한 번 있습니다. 1940년대예요. 그때
여태까지 ISM 제조업 지수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50 이상에도 있을 수 있고 50 밑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50 밑에, 즉 수축 국면에서 최장기간 지속된 게 14개월이에요. 지금이 과거 역사적 가장 길었던 시기와 동일하죠. 자, 그때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 100%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월 연속이고 나타나는 1월 달, 지금 1월 한 중순이 넘어가고 거의 이제 말경을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떠냐라고 보면 당장의 이 제조업 지수가 1월 달이 돼서 확장 국면으로 V자 반등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2024년 1월 달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수축 국면, 즉 기준선 밑을 행보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15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쎄요, 이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진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 이런 해석은 반문도 있어요. 1950년대 전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습니다. 네네. 따라서 ISM 제조업 지수가 의미하는 것도 상당히 리즈너블 했었죠. 근데 지금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업 경제의 익스포저, 즉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를 갖고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가운데 서로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사실 미국이 워낙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경기도 생각보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실적도 기업들이 또 잘 좋게 나오고 있길래 이거 이러다가 침체 그냥 또 연착륙하면서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물밑에는 또 이러한 선행 지표들이 또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네요. 미국 경제가 겉으로 보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가장 근원은 저는 경제학으로 모든 걸 해석하니까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예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 고용 실업률을 지속하는 고용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라고 치부해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지난 팬데믹 이후에 또한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사태, 즉 SVB 사태 이후에 이 모든 불협화음들을 단 하나의 어떠한 조치가 모든 것을 다 봉합시키고 여태까지 이끌어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동성입니다. 저는 글쎄 오늘 방송에서 이 키워드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기억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미국의 이 모든 것의 불안감을 잠재웠던 유동성이요. 실제로 2020년 6월 달부터 미 연준은 QT, 즉 양적 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급준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들보, 즉 안전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율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적 긴축으로 규모를 줄인다 그랬는데 오히려 유동성은 더 늘어난 효과예요. 그런데 그게 3월 중순 전후로 해서 이제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 초유의 사태, 1년 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도 아니면 미국의 지역 은행들도 다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긴급 구제금융 BTFP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올해 3월 11일 날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만 놓고 보면 1분기쯤 한 3월 중순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잠재웠던 유동성이 드디어 긴축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과거의 패턴대로 경제 지표들이 침체 국면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담보했던 유동성 효과가 이제는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미국 경제 상반기에 경기 둔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방금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긴축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또 시장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딱 긴축이 될 때쯤, 그러니까 이제 고갈될 때쯤 유동성으로 다시 풀어준다면 그런 위험성에서 다시 한번 또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이죠. 뭔가 안 좋아진 게 있으면 적세적소해.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이 풀어제끼면 이 모든 걸 사전적으로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시나리오, 3박자가 다 맞았을 때 얘기고요. 우리가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금리 인하하면 주가는 좋았습니다. 가장 근래의 팬데믹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먼저 깨진 다음에 주가는 좋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라면 대표님이 갖고 있던 자산과 제가 갖고 있던 자산이 팬데믹 이후에 어쨌든 큰 손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통계를 사후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하니까 주가 올랐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적재적소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제 포트폴리오는 크게 한번 다쳤다, 녹아내렸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니면 긴축에 대한 우려를 미리 연준이 사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적시적소에 할 수 있겠는가? 자,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 증시가 매우 좋았죠. 그렇죠. 이유는 미국이 드디어 피버팅,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기준금리 긴축 이 트렌드를 180도 바꾼다. 이제 인하를 한다. 빠르면 3월 달도 할 수 있다라고 CME 선물 시장에서 베팅이 크게 들어갔었고, 근데 오늘자로 제가 오기 전에 잠깐 CME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을 보니까 이미 50% 전후로 내려온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면 3월 달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경제, 특히 주가가 연초가 되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과연 3월 달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금융시장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실망을 좀 하고 있다. 네네. 할 거다 해서 이제는 못할 수도 있다. 아니, 안 해야 된다. 아니면 못할 거다라는 쪽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우리 주식시장 센티에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우리가 한번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유동성의 고갈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사전적으로 미리 방지하는, 그것을 일명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95년, 98년, 2019년도에 보험성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네. 당시도 2019년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의 고갈 플러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지금하고 비슷하죠. 90년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미리 연준이 사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시기에 주가는 다 좋았습니다. 실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다 두 자릿대 상승을 다 기록했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침체성 인하, 즉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고 실제 버티다가 때를 놓쳐서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긴급하게 금리를 낮췄던 이때 인하는 전부 다 S&P 500 기준으로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퀄 주가 상승이라는 항등식은 아니고요. 왜 인하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준한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 물론 연준이 사전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게 뭐냐? 딱 하나 있죠. 이제는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과연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 우리가 겉으로 보는 CPI라든지 PC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놓고 보면 잡힌 것 같죠. 9%, 8%를 기록하다가 지금 3% 전후로 내려앉았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내려앉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안 보이는 밑단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없어졌냐라고 보면 아직은 그 누구도 그것을 자신 있게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장 60여일 이후에 3월 FOMC가 있는데요. 저는 상반기의 최대 분수령 중의 이벤트는 FOMC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강한 컨센서스고, 그런 의미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약간 후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를 언제 어느 시기에 적재적소에 하느냐. 맞습니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이 부분이 난제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빠지고 가느냐 그냥 올라가느냐 계속 그 고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많이 조언을 좀 구해보고자 좀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왔는데 방송을 끄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봐도 물가가 완벽하게 잡혔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가 괜히 또 물가 다시 또 높아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속절없이 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야 이게 연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다.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 보고 할게 약간 이런 밀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워킹페이퍼나 아니면 과거의 통계가 매우 중요해요. IMF가 워킹페이퍼를 하나 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한 38개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던 국가들을 전부 다 통계를 내보니 인플레이션에 업앤다운이 있은 다음에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5년 정도 걸렸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도 과거 평균에 꼭 정규분포에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 통계는 하나의 기준, 즉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크게 올랐죠. 그럼 올해는 기저효과로 크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평균의 한 절반 정도인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국가의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연준으로서 섣부르게, 물론 대선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상당한 음모론의 프로션이 있지만 그렇게 섣불리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올 한 해 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리스크가 있겠네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자산의 유인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 부분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대도 바뀌었고 우리는 다른 세대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다른 트렌드를 꼭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 흔히 재테크라고 한다면 전통의 자산들이죠. 주식, 채권, 부동산. 하지만 또 다른 자산이라는 게 흔히 BTC, 즉 비트코인이 ETF 현물이 미국에서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ETP라는 명목으로, 프로덕트라는 명목으로 승인되었는데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주식, 채권,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은 꼭 반드시 갖고 있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금과 같은 성격을 띠면서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 좀 채택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변동성이 엄청 큰 위험 자산이었는데 이게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좀 안전 자산의 성향도 좀 띄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받았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에서 놓고 보더라도 모든 자산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정상화되는 가운데서는 큰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레귤레이션, 즉 규제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1월 달에 통과되었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라는 그런 비이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터널, 즉 터널을 열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자금이 이젠 크립토 중에서도 비트코인 시장을 노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포인트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